내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 아들은 온 가족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지만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나는 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어머님, 냉장고에 남은 음식 데워 드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나는 그에게 알았다고 짧게 답장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짐을 챙겨 그 집을 떠났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술에 취해 웃고 떠들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자마자 그날 밤 9시 반 주방 식탁 위에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그저 그릇에 담긴 손도 대고 싶지 않은 컵라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집안에는 바닥, 세정제와 외로움의 냄새가 뒤섞여 감돌았다. 나는 오후 내내 집안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다. 아들, 지훈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손주들의 옷을 개어 놓았다. 아직도 내 손에서는 락스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쩌면 아들이 전화를 담아서 이제 오는 길이라고, 축하 파티 식탁에 내자마해서 이제 오는 길이라고. 그것은 며느리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님, 냉장고에 남은 음식 데워 드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나는 그 문장을 1번, 2번, 3번 읽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소리 없이, 마치 섬세한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완전히 부서지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 문장 하나하나에 숨겨진 가벼운 어조, 그 냉소적인 비웃음. 내가 보태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홀로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 그들은 최고급 천막,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촛배를 들고 있다는 생각이 아찔했다. 오, 세상에.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싼 요리도 35,000원이나 했다. 나는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보고 말았다. 사진들이 팝업처럼 떴다. 내 아들 지우는 내가 아침에 막 다림질해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서연은 새빨간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세상의 여왕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손주들은 새우튀김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카메라를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훈의 여동생인 수진과 수진의 남편 도면, 심지어 서연의 엄마까지 와 있었다. 나만 빼고 모두가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나의 여왕님 승진 축하, 34세 지역 본부장, 모든 여성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라고 쓰여 있었다. 단 20분 만에 237개 좋아요가 달렸다. 나는 앱을 끄고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점점 식어가는 컵라면을 바라보았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내던지지 않았다. 차가운 평온함이 순식간에 온몸을 감쌌다. 마치 내 몸이 내 머리보다 먼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내 방으로 걸어가 옷장을 열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웃음소리와 잔치 분위기로 가득한 그 식탁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몇 달 동안이나 준비해왔다는 것을. 이번에는 그들의 남은 음식을 데우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밤늦게 술 냄새와 오만함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문 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온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쓸모없는 하인처럼 취급받은 68세 여성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다면 계속 들어보시라. 앞으로 일어날 일은 가족 관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지금부터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으로 내 자신을 팔아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로 당신을 데려가겠다. 3년 4개월 전 나는 내 남편 태호를 내 손으로 묻었다. 아문단 6개월 만에 그를 데려가 버렸다.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할 틈도 없이 너무나 빨리.
나는 모자이크 타일이 깔린 마당에 있는 추억으로 가득한 우리의 집을 홀로 지켰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훈을 키웠고 모든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하지만 장례식 후 그 정적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집안 구석구석이 그의 부재를 절규하는 듯했다. 2주 후 지훈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뭔가 부탁할 때마다 짓는 그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엄마. 그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에게 말했다. 서연이랑 내가 집을 찾고 있어. 애들한테 좀 더 넓은 공간을 주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 서연은 완벽한 콜색 매니큐어를 바른 손으로 컵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동안 모았는데도 아직 절반이 부족해요. 그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얼마나 필요하니? 내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 횟집을 팔면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잖아. 그럼 엄마도 외롭지 않고 애들도 엄마를 너무 좋아할 거야.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어. 사연도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정말 완벽하죠, 어머님. 어머님은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저희는 어머님을 돌봐주시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3주 후 나는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높은 천장과 42년의 추억이 담긴 그의 집은 결국 5억 원에 팔렸다. 나는 지훈에게 계약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주었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이자 안전망으로 생각하며 저축 계좌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한 가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나는 새 집의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훈은 그럴 필요 없다고. 집은 모두의 것이니. 새 집은 경비 초소가 있는 고급 주택단지에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주차 공간 2개짜리 집이었다. 아름답고 현대적이었지만 동시에 차갑기도 했다. 동시에 차갑기도 했다. 처음 몇 달은 견딜만 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계피를 조금 넣은 진한 커피를 내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때로는 계란말이와 두유, 때로는 떡볶이였다. 그리고는 9살 손자 준서와 6살 손자 준서와 6살 손자 준서와 서연은 항상 7시 반에 칼같이 완벽한 모습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1억만 원짜리 프랑스 향수를 뿌리며 출근했다. 그녀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지우는 30분 뒤에 나갔다. 때로는 내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지만 때로는 그저 뒤돌아보지도 않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나갔다. 그러면 나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았다. 서연의 눈에는 항상 충분히 깨끗하지 않은 그 바닥들을 매일 오후 그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검사였다. 냉장고를 열어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위생검사관처럼 화장실을 확인했다. 어머님, 거울에 물방울 자국이 있네요. 어머님, 준서 교복이 다림질이 안 됐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세제를 많이 쓰세요? 돈 낭비잖아요.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내 친구들은 모두 나를 혜숙이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는 오직 하나의 호칭, 어머님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나를 세게 안아주었고 예나는 내 무릎에 잠들어 내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다. 어느 날 예나가 서연 앞에서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아 라고 말해버렸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의 방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를 들었다. 가났다. 당신 엄마가 애들을 다 망쳐놓고 있어, 지훈. 애들이 원하는 건 당신 엄마는 아직도 방세도 안 내는 하인이나 다름없잖아. 안 그래? 나는 기다렸다. 지훈이 나를 변호해 주기를,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도움을 주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감당해야 할 쯤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모욕은 더욱 은밀해졌지만 더욱 빈번해졌다. 서연은 가족 식사를 할 때마다 나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친구들이 집에 오면 그녀는 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이분은 제 남편 어머니세요.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결코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점점 나를 빼놓기 시작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서연이 나에게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다. 이 집에는 내 모습이 담긴 곳이 닿는데도 없었다. 어머님 손이 더 안정적이시니까 어머님이 찍어주세요. 나는 그렇게 카메라 뒤에 서서 그들이 완벽한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가장 비극적인 것은 나 자신도 유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내 유일한 가치는 그들의 완벽한 삶을 위해 이 집을 유지하는 것뿐인 듯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지난 3년 동안 쌓인 모든 서운함과 모욕도 그 3월의 밤 남은 음식 메시지를 받은 그 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고 그것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요일 아침이었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서연은 거의 날아다니듯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중요한 회의 때만 입는다는 진주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성공했어. 그녀가 소리쳤다. 지우는 그녀 뒤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럴 뒤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자리는 원래 당신 고렀다. 승진했어, 아가. 엄마가 이제 새로운 지역 운영본부장이 됐어. 회사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 나는 가스레인지 옆에 서서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다. 축하해, 서연.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비록 우리 관계가 껄끄러웠지만 나는 결코 그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 않고 지훈을 계속 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님. 우리 꼭 축하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 말이야. 내 아내가 받아 마땅한 거야. 그럼 우리 그 전망 좋을 레스토랑 갈까? 오늘은 돈 생각하지 말고. 준서가 학교에서처럼 손을 들었다. 나도 가요? 당연하지. 우리 챔피언. 온 가족이 다 가는 거야. 내 심장이 가볍게 뛰었다. 온 가족이라니. 그럼 나도 포함되는 건가? 나는 팬케이크를 식탁에 놓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그럼 나는 언제 예약할까? 나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서연은 마치 내가 아직 여기 있었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듯 나를 보았다. 무슨 예약이요? 예약 말이야. 가족 저녁 식사.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헛기침을 했다. 서연과 그는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런 무언해, 그러나 소리 없는 눈빛. 아니요, 어머님.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이건 좀 더 사적인 저녁 식사예요. 아시잖아요. 저희 부부랑 아이들, 그리고 집안에서 오신 저희 엄마요. 직계 가족끼리요. 직계 가족이라는 단어가 유리 조각처럼 내 마음에 날카롭게 박혔다. 알았다. 나는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가스레인지로 돌아갔다. 더 이상 뒤집을 팬케이크도 없는데도 말이다. 서연은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말했다. 누군가는 집을 봐야죠. 집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은 요리도 잘하시니까 어머님 드실 맛있는 것 좀 준비해 드세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아들, 내가 손수 키우고 인생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준 그 아이는 그저 말없이 접시 위에 계란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오전 11시에 모두 나갔다. 서연은 옷을 3번 갈아입었고
아이들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신나 있었다. 지우는 내 이마에 허둥지둥 키스했지만 기계적으로 해서 내 눈을 보지도 않았다. 엄마, 기다리지 마세요. 저희 늦게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집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라앉았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외로움. 나는 거실을 지나갔다. 매일 닦던 유리 식탁을 지나갔다. 셀 수 없는 시간을 들여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밥상을 준비했던 주방을 지나갔다.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컵라면을 하나 끓였다. 세계들이 한 봉지에 1200원짜리 그럴라면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았다. 식당이 아닌 주방에. 하인의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닌가? 2억 8천만 원을 지불하고서야 무급 노동의 특권을 얻은 하인. 저녁 7시 나는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나는 자학적인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연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빛나는 모습이었다. 손에는 스파클링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오늘 특별한 날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서는 턱에 소스를 묻힌 채였고 예나는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은 온 식탁의 사람들이었다. 9명. 지훈, 서연, 아이들. 서연의 엄마, 서연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그리고 내가 모르는 2명. 아마 친구들이었겠지. 9명이 축하하고 웃고 건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돈을 보태서 산주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나는 댓글을 내려다보았다. 첫 1시간 만에 184개의 댓글이 달렸다. 여왕님 축하드려요. 마땅히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성공한 여성,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아무도 나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한 사람이 빠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투명인간이었으니까. 나는 앱을 끄고 내 그릇을 씻고 식탁을 닦았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님, 냉장고에 남은 음식 데워 드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나는 그 글자들을 읽으며 내 마음속 어딘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더 강한 부분이 깨어났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음식이 거기 있었다. 그저께 먹다 남은 닭구이 반마리. 월요일에 내가 직접 사서 요리한 채소들. 남은 음식?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그들의 남은 음식, 예의 바른 단어로 포장된 그들의 경멸.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알았다. 단 한 글자. 더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이 한 글자 속에는 몇 달 동안 내 머릿속에서 숙성된 결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처음 나를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훈이 더 이상 나를 변호해주지 않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바쳤지만 더 이상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가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내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1~3만 원짜리 와인 한 병을 들고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그들은 내가 이 순간을 위해 꼬박 6개월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6개월 동안 나는 서류를 모으고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완벽한 증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왜냐하면 결국 이 투면인 시어머니, 이 쓸모없는 하인, 그들이 주방 걸레처럼 취급했던 68세 여성의 손에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도 지훈의 명의로 넘어간 적이 없었다. 이 집은 내 것이었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큰 여행 가방을 꺼냈다. 태호와 내가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썼던 그 가방이었다. 호텔 수화물 태그가 아직 모퉁이에 붙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침대 위에 놓고 내 옷, 신발, 그리고 침대 협탁에 놓아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셔츠를 접기 전에 멈췄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드라마틱한 가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주일 후에 울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주일 후에 울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일이 돼. 나는 옷장 안으로 걸어가 내가 한 번도 신지 않던 신발 상자들을 치웠다. 그 뒤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내 오래된 보석함이 있었다. 엄마가 내 결혼식 때 선물해 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열고 몇 달 동안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다. 금속 스프링이 달린 하드커버 노트북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이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직감했던 것이다. 그 노트북에는 우리가 이사온 날부터 이 집에 투자한 모든 돈, 모든 송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8월 주택계약금 2억 8천만 원. 2022년 9월 새 냉장고 7, 8만 원. 세탁기 및 건조기 100만 원. 2022년 10월 거실 소파 세트 서연이 예전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1,300만 원. 2022년 11월 터진 수도관 수리 300만 원. 이 목록은 밤새도록 써도 끝이 없었다. 거실 55인치 TV 9억만 원. 침실 새 침대 1호억만 원. 그리고 매달 나가는 지출들. 지훈의 월급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매달 2억만 원의 주택 대출금밖에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 월 대출금은 5, 8만 원이었다. 그럼 나머지 3, 8만 원은 누가 냈을까? 바로 나였다. 매달 빠짐없이 3년 내내 매달 6, 6만 원을 과부연금에서 3, 8만 원을 꺼내 하인처럼 살고 있는 이 집의 지출을 감당했다. 나는 노트북 마지막 페이지에 재빨리 총액을 계산했다. 계약금과 초기 가구 3억 4천 730만 원. 매달 대출금 기여 36개월 액상 8만 원 1억 3,680만 원. 수리, 리모델링 및 기타 추가, 지출 7,890만 원. 총 투자 금액 5억 6천만 원. 5억 6천만 원. 이것은 내가 옛 집을 팔아서 얻은 돈거의 전부였다. 태우와 내가 42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이룬 모든 것이었다. 내가 외부인 취급을 받는 이 집에 모두 투자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진정한 힘을 준 것은 아직 보석한 바닥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손을 넣어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이 집의 원본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부동산 소재지, 소유권자 해숙. 내 이름, 오직 내 이름뿐이었다. 처음 집을 살 때 김 법무사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셨다. 계약금을 전부 어머님께서 내셨으니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어머님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명의 이전하시면 됩니다. 그가 그때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두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님께 보전이 됩니다. 지훈도 동의했다. 그게 더 좋겠네요, 엄마. 엄마한테 더 안전하죠. 그리고 우리는 명예 이전을 하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가끔 언급하기도 했다. 엄마, 우리 법무사님한테 가서 등기 좀 바꿔야겠어요. 하지만 항상 더 급한 일이 있었다. 우리는 항상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나도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다시는 그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알았다. 왜 그랬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 42년의 결혼 생활을 겪고 태호가 매일 12시간씩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홀로 키웠던 그 나의 일부는 이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나의 일부가 나를 구했다. 나는 등기부 등본을 봉투에 다시 넣었지만 아직 여행 가방에 넣지는 않았다. 먼저 휴대폰을 꺼내 몇 달 동안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젊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예림아, 이모 혜숙이다. 이모 혜숙이다. 이모 혜숙이다.
이모, 마침 잘 됐네요. 마침 잘 됐네요. 잘 지내셨어요? 예림은 내 여동생 수진의 딸로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였다. 38세 아이 둘. 최근에 이혼해서 법정에서 더욱 강해서 더욱 강해서 더욱 강해서 더욱 강해서 더욱 강해서 더욱 강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괜찮아. 3년 만에 이렇게 괜찮은 적이 없었어. 하지만 법적인 문제 좀 처리해야 해. 내 집 문제에 관한 거야. 나는 예림이 종이와 펜을 집어드는 소리를 들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15분 동안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계약금, 등기부등본, 매달 지불한 돈, 그 모든 모욕, 그리고 그 남은 음식 메시지까지. 내가 말을 마치자 예림이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이모, 그러니까 그 집이 완전히 이모 명의인데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모는 투자한 모든 증거가 있고 모든 영수증, 모든 송금 내역이 다 있다는 거죠? 세상에. 나는 예림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모, 이건 법률적으로 황금이에요. 아주 경고해요. 아주 경고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모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내쫓을 수도 있고 지난 월세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들은 계약서요. 내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정의의 미소였다. 내일 아침 8시 네 사무실에서 기다릴게. 네, 이모. 모든 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등기부등본, 영수증, 송금 내역 전부요.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잠기운이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김영감님, 저 해숙이에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혜숙 씨, 무슨 일이야? 괜찮아? 김영감님은 내 오랜 친구로 30년 경력의 법무사였다. 태우의 유언장과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그가 처리해 주었다. 내일 아침에 집 관련 서류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냥 이제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김영감님이 의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훈이랑 그 아내가 자네를 힘들게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그때 명의 이전하기 전에 신중하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그때 영감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마지막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 혜수가 내 친구 선영이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안 자고 뭐해. 선영과 나는 40년 지기 친구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웃이었고 우리 아이들은 함께 자랐다. 우리 아이들은 함께 살았다. 그녀는 나보다 2년 먼저 남편을 잃었다. 그녀가 저 남편을 잃었다. 선영아, 전에 네가 세놓겠다고 했던 그 방 아직 비어있니? 왜? 내일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방 말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선영아. 더 이상 내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살 수 없어. 내일 당장 와. 선영이 단언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든지 좋아. 기다릴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래. 나는 마침내 자신을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3년의 모욕 끝에 나는 마침내 내 존엄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비싼 와인잔을 들고 축배를 들었던 그들 모두는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때는 밤 10시 15분이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디저트를 먹고 있었다. 한 접시에 14,000원짜리 초콜릿 라즈베리 타르트. 나는 그들이 아마 5시간쯤 후 새벽 1시쯤에나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직 쓸 시간이 있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술을 마시고 축하한다면 네 시간도 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옷을 챙기지는 않았다. 필수품만, 진정으로 내 것인 것들만 챙겼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엄마가 선물해 주신 손뜨개 담요, 태호가 사준 불교 영주 팔찌, 우리 결혼 사진, 내가 수년간 모아온 책들, 옛집에서 가져온 에스프레소 머신, 여행 가방에 넣는 모든 물건은 다시 찾아낸 나의 일부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챙겨야 했다. 나는 침대 협탁 서랍을 열어 6개월 전 시내에서 18,000원 주고 산 소형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한 최고의 투자였다. 왜냐하면 당신이 투명인간이 되면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 앞에서 제멋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녹음기를 내 낡은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들을 USB 드라이브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을 2024년 10월 15일 서연이 여동생과 전화 통화하는 소리. 아니야,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이건 공짜 하인을 고용한 거나 다름없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돌봐주고 제일 좋은 건 월급도 안 줘도 되고 휴가도 안 줘도 된다는 거야. 가족이잖아 뭐.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파일 2024년 11월 23일 지훈과 침실에서 대화. 나는 그때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었다. 당신 엄마 요즘 정말 짜증나, 지훈.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부터 내가 마트에서 뭘 사는지까지 모든 일을 참견하려고 해. 엄마잖아, 서연. 엄마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잖아. 게다가 애들이 엄마 말을 더 잘 들을 때마다 난 정말 화가 나. 서연, 제발. 제발, 지훈. 나 진심이야. 당신 아버지가 괜찮은 퇴직금 남겨주지 않았어? 그분 역할은 이미 끝났잖아. 이제 그분이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 작은 아파트나 괜찮은 요양원 같은 곳으로 말이야. 내가 엄마를 내쫓을 수는 없어. 내가 엄마를 내쫓을 수는 없어. 엄마잖아. 내쫓을 필요 없어. 그냥 엄마한테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내 아들의 좋다고 제안만 하는데 내 아들의 침묵. 파일산 2025년 1월 8일 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거실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운 좋은지 몰라. 우리 시어머니가 집안 모든 일을 다 해주셔서 난 내일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어. 난 내일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어. 그래서 승진할 수 있어. 그래서 승진할 수 있어. 그래서 승진할 수 있어. 그게 우리한테 주는 월세나 다름없지. 더 많은 웃음소리. 난 집안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 저기 공짜로 사는데 너 정말 똑똑하다 친구. 그분이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잘 이용해. 나중에 늙어서 못 움직이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총 17개의 파일, 17개의 대화 녹음. 그들은 그 안에서 나를 상품처럼 언젠가 버려질 유용한 물건처럼 취급했다. 나는 모든 것을 USB에 복사했고 만약을 대비해 이메일에도 백업을 해두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내 오래된 휴대폰. 지훈이 나에게 새 휴대폰을 사주기 전에 쓰던 그 휴대폰이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내가 오래된 휴대폰을 버리지 않았고 그 휴대폰으로 많은 사진을 찍어두었다는 것이다. 서연이 쓰레기통에 버린 각종 영수증 사진들. 그녀가 집과 가구, 리모델링을 자랑하며 항상 나의 집, 개인적인 성취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소셜미디어 스크린샷들. 결코 우리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감사한 적도 없었다. 나는 모든 사진을 같은 USB에 복사했다. 지금은 11시 45분 전. 인스타그램은 그들이 아직 레스토랑에 있다고 보여주었다. 지금은 커피와 브랜디 시간이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안은 어두웠고 복도 등만 켜져 있었다. 나는 거실을 지나 내가 산 모든 가구 앞에서 멈춰섰다. 일사명만 원짜리 3인용 소파, 유리 커피 테이블, 서연이 장식용 식물들을 모아두었던 이리만 원짜리 나무 책장.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내 추억, 내 존엄, 그리고 내 등기부등본. 나는 한밤중에 집을 텅 비우는 도둑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여행 가방을 잠갔다. 무거웠지만 아직 들 수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들에게 뭔가 남겨두어야 했다.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가 애원하거나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할 수도 없었다. 나는 또렷한 글씨로 썼다. 지훈아, 지난 3년 동안 나는 보이지 않는 하인처럼 살았다. 나는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네 아이들을 돌보고 고지서를 내고 모든 모욕을 묵묵히 삼켰다. 오늘 밤 너희가 서연의 승진을 축하하면서 나에게 남은 음식을 데워 먹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유령으로 살고 싶지 않다. 네 침대 협탁 위에 서류가 몇 장 있을 것이다. 잘 읽어보렴. 우리는 곧 변호사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지만 사랑이 곧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엄마. 나는 편지를 접어 그의 베개 위에 그가 자는 쪽에 놓았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꺼내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였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항상 그래왔다. 그리고 나는 내가 투자한 모든 돈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총 5억 6천만 원. 김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보자. 나는 봉투를 지훈의 침대 협탁 위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다. 나는 휴대폰을 보았다. 11시 28분. 마지막 피드는 그들이 계산하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이제 갈 시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아래층으로 옮겼다. 68세의 내 다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견뎌냈다.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내가 만드는 데 일조했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수천 번 닦았던 그 바닥들, 우리가 이사 왔을 때 내 손으로 페인트 칠했던 그 벽들, 수천 끼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밥상을 준비했던 그 주방.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자유였다. 나는 열쇠로 문을 잠갔다.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나는 열쇠를 문 안쪽에 두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가져갔다. 결국 이것은 내 집이었으니까. 나는 길모퉁이에서 택시를 불렀다. 운전사는 50대 남성 기사님이었다. 그가 내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주었다. 어르신, 어디 멀리 가시는군요. 그가 차를 출발시키며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 집을 보았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에요.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행이요. 차가 텅 빈 거리를 달리는 동안 나는 앞으로 일어날 상상했다. 지훈, 서연, 아이들이 술 기운 거 웃음소리로 가득 찬 제 집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 내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멋진 저녁 식사를 나와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 그리고는 정적만 흐르는 것을 보게 되겠지.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위층으로 올라가 내 방문을 열고 텅 빈 방을 보겠지. 그리고 그들의 침실로 들어가 그 편지를, 그 봉투를 발견하고 편지 내용을 읽으며 모든 것을 깨닫겠지. 나는 차 안에 어둠 속에서 웃었다. 오늘 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에 웃으며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 선영의 집에서 평온하게 잠들 것이다. 마침내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알면서 내일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투명인간 하인이 깨어나 이빨을 드러낸 것을 축하하는 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3일 후 준서가 선영의 집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 손자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의존하여 그날 밤을 재구성해보겠다. 새벽 1시 23분 지훈의 차가 고급 주택 단지로 들어섰다. 경비원이 그들을 통과시켜 주었다. 나중에 경비원은 그들이 그때 크게 웃고 있었고 차 안의 음악 소리도 아주 컸다고 나에게 말했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와인 3잔, 샴페인 2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킬라 1잔을 마셨다. 지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더블 위스키 2잔과 맥주 여러 병을 마셨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차를 세웠고 서연은 차에서 내리다가 비틀거렸다. 웃으며 자신의 하이힐을 탓했다. 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안고 장난스럽게 그녀의 목에 키스했다. 지역 본부장님. 그가 속삭였다. 내 아내가 본부장이야. 그리고 당신은 올해의 남편이야. 그녀가 대답하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들은 현관 계단을 올라갔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았다. 쉿. 서연이 속삭였다. 엄마 깨우지 마. 주무시게도. 엄마는 밤새 집을 돌봤어. 그럴 자격이 있어. 지훈이 대답했다. 그들이 문을 열자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위층 복도 등만 켜져 있었다. 내가 그들이 넘어질까봐 평소처럼 켜두었던 그대로였다. 엄마. 지훈이 들어서며 불분명한 목소리로 불렀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 거실 불을 켰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거실이 달라져 있었다. 텅 비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옛집에서 가져온 페르시아 양 단자가 사라졌다. 50년 전 엄마가 여행 갔을 때 사오신 것이었다. 소파 위에 내가 몇 달 동안 손수술을 놓았던 자수 쿠션도 사라졌다. 벽에 걸린 그림도 사라졌다. 태호가 우리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풍경화였다. 뭐야?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엄마가 집안 물건을 건드렸어. 지훈은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내 에스프레소 머신을 찾았다. 사라졌다. 내가 모아온 도자기, 컵들도 사라졌다. 냉장고, 옆구리에 항상 걸려있던 앞치마도 사라졌다. 엄마, 그가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어디 있어요?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준서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때부터 그들의 술기운이 가시기 시작했다고. 내 방문은 열려 있었다. 지훈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내가 평소에 집을 비울 때처럼.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이 열려 있었다. 내 옷은 전부 사라지고 옷걸이만 남아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이 그의 뒤에서 침대 협각 위에는 내 책도 내 불교 경전도 없었다. 나는 이 불교전도 없었다. 지훈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내 칫솔도 내 수분 크림도 내 빗도 내 값싼 장미 향수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그때 그들의 침대 위에 그의 베개 위에 놓인 접힌 편지를 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고 펼쳤다. 서연은 그의 어깨 너머로 바라보았다. 준서는 아빠의 얼굴색이 편지를 읽는 동안 계속 변했다고 말했다. 혼란해서 믿을 수 없으므로, 그리고 믿을 수 없으므로, 그리고 믿을 수 없으므로. 하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았다. 그는 서툰 손가락으로 그것을 열고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그리고 그는 공식적인 글씨체로 쓰인 이름을 읽었다. 아니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인데? 서연이 그의 손에서 서류로 말했다. 그녀의 눈이 서류를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서류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질기렸다. 이건 말도는 이건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당신이 계약금을 냈잖아. 당신이 나한테 엄마가 계약금을 냈다고 말했잖아. 지우는 갑자기 침대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옛집을 팔았어. 2억 8천만 원. 나는 돈이 없었어. 전부 엄마 돈이었어.
서연은 등기부등본에 붙어있던 노란색 포스트잇을 집어들었다. 총 5억 6천만 원. 5억 6천만 원이라니. 서연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당신 엄마가 이 집에 5억 6천만 원 이상을 투자했고 우리가 명예이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야? 오, 세상에 서연. 우리는 명예이전을 한 번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침묵은 귀를 찢을 듯 했다. 준서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거실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엄마가 소리 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겠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럴 수는 없어. 서연이 우리 안에 야수처럼 왔다 갔다 했다. 우리가 여기서 3년 동안 살았어. 3년. 여긴 내 집이야. 그럼 엄마한테 집을 달라고 해. 엄마잖아. 엄마는 의무가 있어. 의무? 지훈이 눈이 충혈된 채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엄마를 존중할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어젯밤 축하 파티에서 엄마를 배제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우리가 엄마를 혼자 내버려뒀어. 지훈이 계속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자기 집에서 엄마가 남은 음식을 먹게 하면서 우리는 1,3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어.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 나는 그저, 뭐? 장난? 엄마를 모욕하는 게 당신한테는 그렇게 재미있었나?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이 내 존엄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준서는 계단에서 울며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예나도 깨어나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보고 싶어. 지우는 내 번호로 1번, 2번, 5번, 10번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이미 그의 번호를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다.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 미안해. 몰랐어. 엄마,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이러지 마.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선영의 집에서 꿀을 넣은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고 섬유유연제 향이 나는 깨끗한 담요를 덮고 3년 만에 가장 깊고 평온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날 밤 마지막 시도를 했다. 우리 내일 변호사를 찾아봐야 해. 분명히 그 등기부등본을 이에 제기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 3년 동안 살았잖아. 이건 우리에게 권리를 줘. 선의의 점유 같은 거 말이야. 지우는 혐오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엄마는 모든 것을 기록해두었어. 모든 돈, 모든 영수증.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더 나쁜 건 엄마 말이 맞아. 우리는 엄마를 쓰레기처럼 대했어. 내가 당신이 엄마를 쓰레기처럼 대하게 내버려뒀어. 그는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걸어갔다. 준서는 아빠가 그날 밤 자신을 안고 울었다고 나에게 말했다. 태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울었다고.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가 9살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보 같은 짓 때문에 할머니를 잃었어. 그날 밤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에서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그 집은 사실 항상 내 집이었지만 말이다. 그들이 내 물건이 없는 텅 빈 방들을 오가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아주 평화롭게 잠들었다. 왜냐하면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하고 강력한 외침이기 때문이고 때로는 사라지는 것이 그들이 마침내 당신을 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영의 집에서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밖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끓인 커피 향이 올라왔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위장이 뒤틀리지 않은 채 잠에서 깼다. 나는 침대 위에서 기지개를 켰다. 아래층에는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내가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나에게 조언하는 말투로 명령하지 않을 것이다. 내 휴대폰에는 32개의 알림이 있었다. 지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20통, 문자, 메시지 15개, 서연에게서 온 문자 4개, 그리고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 2통. 아마도 이미 이 폭풍 같은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겠지. 나는 아무것도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페이스북을 열었다. 거의 사용하지 않던 오랜 친구들로 가득한 소셜미디어였다. 독서 모인 친구들, 옛집 이웃들, 수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찾은 중학교 동창들. 거의 글을 올린 적 없는 437명의 친구들. 왜냐하면 나는 오늘까지도 글을 올린 적이 없는 437명의 친구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던 가족을 돌본 지 3년 만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했다. 선영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따뜻한 황태 해장국과 갓 지은 밥을 차려주었다. 잘 잤니? 그녀가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면서 물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잘 잡았는지 모르겠어. 8시 정각 나는 예림의 사무실에 정시에 나타났다. 내 조카는 나를 세게 안아주고 커피 한 잔을 주었다. 이모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어젯밤 내내 이모 사건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서류는 다 가져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등기부등 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 모든 영수증이 기록된 노트북, 그리고 녹음 파일과 사진이 담긴 이와 사진이 자료를 확인했다. 예림은 모든 것을 자신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마치 형사가 사건을 재구성하듯이. 이모 명의의 등기부등본, 결제 증명, 은행 송금 내역,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요.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녹음 파일 몇 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가적인 모습에서 분노로 변했다. 공짜 하인을 고용한 거나 다름없어. 그 할망구가 병들거나 다름없어. 그 할망구가 병들거나 치매 걸리기 시작하면 오린산 요양원에 보내면 돼. 이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월이면 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월에는 오이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고 싶어. 내가 느꼈던 것을 그들도 느끼게 하고 싶어. 사랑과 노예를 혼동할 때 사랑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하고 싶어.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희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게요. 우리는 3시간 동안 전략을 세웠다. 변호사 서한, 감정평가, 해당 지역 시장 시세에 따른 지난 월세 계산. 오전 11시 예림은 첫 번째 공식 서류를 제출했다. 법적 소환장, 부동산 소유권 및 거주권 관련. 합법적인 소유권자인 혜숙 씨는 지훈 씨와 서연 씨에게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강제 통지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해 주십시오. 이메일은 오전 11시 47분에 발송되었다. 동시에 내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마침내 정오 12시 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이건 오해야. 집이 엄마 명의인 줄 몰랐어. 엄마를 무시할 생각은 추후도 없었어. 애들이 엄마를 찾고 있어. 준서가 울고 예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는 내 엄마잖아.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님, 저는 이 모든 것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어젯밤 메시지가 어머님을 불쾌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건 오해였어요. 지훈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그래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나요? 저희가 문명화된 어른들처럼 좋게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나는 그녀의 어조 변화를 알아차렸다. 오만방자한 어머님으로. 대신 페이스북을 열었다. 내 게시물에는 이미 243개 좋아요와 189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나는 읽기 시작했다. 혜숙 씨, 이런 일을 겪고 계셨다니 몰랐네요. 제 눈에는 항상 강한 분이셨는데
다시 목소리를 찾으셨다니 기뻐요. 옛집 이웃 정숙 씨. 친구야,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2년 동안 힘들어했어. 네 글을 읽고 너무 공감해서 울었어. 공유해줘서 고마워. 독서 모임 미진. 우리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하셨어. 그때 엄마에게 이모 같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 만에 만난 사촌 동생. 이건 정말 내 마음을 움직였어. 모든 나이든 여성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남이 먹다 남은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오랜 친구. 댓글은 계속 이어졌다. 모두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글이었다. 자녀와 함께 살지만 무급 보모 취급을 받는 여성들, 집과 저축과 존엄을 잃은 여성들. 내 작은 게시물은 억압된 목소리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오후 3시 내 여동생 수진이 전화했다. 혜수가 대체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울면서 전화해서 네가 가출했다고 하더라. 나는 내 집을 떠난 거야. 내가 하인처럼 살던 그 집을. 하지만 그래도 네 아들이잖아. 가족은 사람을 모욕하지 않아. 수진아, 가족은 네가 투명인간이라고 느끼게 하지 않아. 수진아, 가족은 네가 투명인간이라고 느끼게 하지 않아. 가족은 밖에서 성대하게 축하하면서 내가 말을 마치자. 내가 말을 마치자. 내가 말을 마치자. 내가 말을 마치자. 나는 음식 떼어 먹으라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네가 거기서 잘 지내는 줄 알았어. 좋은 어레인지먼트라고 생각했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지. 왜냐하면 나는 항상 웃었고 불평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웃음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아. 오후 5시 내 여동생 남편 동현이 지훈에게 전화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가 남긴 메시지를 지훈이 나중에 나에게 보여주었다. 조카, 네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 네 어머니는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네가 그분을 걸레처럼 대했어. 이제 네가 그 결과를 감당하고 교훈을 얻을 때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항상 자녀가 옳다고 당연하게 여기던 가족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저녁 7시 선영의 전화가 울렸다. 옛날 우리 단지 이웃이었다. 혜숙 언니, 그냥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우리 동네 전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아요. 언니가 전적으로 울어요. 제가 매일 언니가 쓰레기 버리고 그들 찾았고 장 보고 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언니한테 고마워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데. 서연 씨가 오후에 가게에 갔는데 이웃집 이 여사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서연 씨가 폭발해서 모든 잘못을 언니한테 돌리면서 언니가 배은망덕하게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언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웃들은 뭐라고 했어? 이 여사님이 웃었다. 이 여사님이 웃었다. 이 여사님이 서연 씨한테 직접 말했대요. 그 집은 이혜숙 씨가 언제 나가든 그건 이혜숙 씨 마음이지. 나 같아도 그건 이혜숙 씨 마음이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고통받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이웃들이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다시 페이스북을 확인했다. 내 게시물에는 420개의 좋아요와 352개의 댓글이 달려있었다. 그리고 23명의 여성들이 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대받는 시어머니들의 이야기, 잊혀진 어머니들의 이야기, 착취당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미정이라는 여성이 썼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니가 저에게 딸의 집을 떠날 용기를 주셨어요. 내일 당장 집을 찾아볼 거예요. 다른 여성은 말했다. 5년 동안 공짜로 손주들을 돌봤는데 며느리는 맨날 놀러만 다녀요. 언니 이야기를 읽고 내일 당장 며느리한테 말할 거예요. 더 이상 내 사랑을 남용할 수 없다고요. 내 이야기, 내 고통, 내가 깨뜨린 침묵이 다른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을 힘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집 등기부등본이나 돈보다도 내 마음을 더 채워주었다. 왜냐하면 결국 내 복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었으니까.
지훈이 밤 11시에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변호사한테서 소환장을 받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48시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답장했다. 가족은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핏줄이나 의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자.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껐다. 왜냐하면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번개가 되어 있었으니까. 일요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느린 하루였다. 오전 9시 지훈이 선윤의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가 계속 초인종을 눌러 내 친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만날 수 없어. 선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을 막아선 채로 엄마잖아. 제발. 그분은 3년 동안 착취당한 후에야 겨우 쉴 수 있게 된 여성이야. 네가 방해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위층에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지우는 초췌해 보였다. 깊은 다크서클, 면도 안 한 수염, 금요일에 입었던 구겨진 셔츠 그대로였다. 이틀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엄마. 그가 나를 보자 목소리가 메었다.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선영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들어오게 해. 우리는 선영의 작은 것이 앉았다. 그녀는 말없이 우리 옆에 수호자처럼 서 있었다. 지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계속 머리를 긁고 입술을 깨물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집이 엄마 명의인 줄 몰랐어요. 알고 있었지. 그럼 왜 나한테 말고 있었지?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 질문, 그 길어먹을 질문, 그 길어먹을 질문, 그 길어먹을 질문. 내가 2주에 한기시켰어. 아들아, 우리 법무사 사무실 갔어. 다음 주에요, 엄마. 급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 42년의 결혼 생활을 겪은 그 지혜로운 부분이 나에게 이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어하는 보장. 내 집에서 하인으로 사는 것을 방어하는 보장. 자기 아들을 방어하는 보장. 이런 상황을 방어하는 보장. 이런 상황을 방어하는 보장. 내가 정정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가 그런 기분을 느끼길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어. 매일 3년 내내. 서연이는 때로는 좀 강압적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지훈아, 네 엄마가 그 집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니? 그가 침을 꿀꺽 삼켰다. 등기부등본에 5억 6천만 원이라고 쓰여있던 곳. 네 아빠가 내 침대에서 내 손을 축하했던 곳. 네 아니? 네 아빠가 내 침대에서 내 손을 잡고 돌아가신 곳. 맞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내 목소리가 메었다. 나는 내 추억을 팔았어, 지훈아. 네 아빠가 나에게 남겨준 마지막 일부를 팔았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그렇게 했어. 지훈은 울기 시작했다. 커다란 눈물이 그의 손에 떨어졌다. 엄마가 매달 대출금을 얼마 내는지 알았니? 2억만 원이요. 그럼 실제 월 납입액이 얼마인지 아니? 침묵. 5, 8만 원이야. 나머지 3, 8만 원은 매달 내가 내 6, 6만 원 연금에서 꺼내서 낸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내 몫의 대출금을 내고 나면 나는 매달 이 8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야. 내 모든 지출, 옷, 약값, 교통비, 어떤 개인적인 비용도 다 합쳐서 말이야. 이 8만 원. 그리고 서연은 13만 원짜리 와인 한 병을 살 수 있지.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 몰랐어요. 너는 몰랐지. 왜냐하면 너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어. 네 아이들을 돌보고 네 집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엄마,
나는 일어서서 가방에서 하드커버 노트북을 꺼내 커피 테이블에 놓았다. 그것을 펼쳤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영수증, 송금 내역, 내 필체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 계속 이어졌다. 냉장고 7, 8만 원, 세탁기 및 건조기 100만 원, 세탁기 및 건조기 100만 원, 거실 소파 세트 1400만 원, 안방 화장실 리모델링 27억만 원, 거실 TV 9억만 원. 그가 마지막 몇 페이지까지 넘겨 매달 계산된 금액, 36개월간의 기여금, 그리고 최종 총액 5억 6천만 원 이상을 꼬았다. 5억 6천만 원, 6천만 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내가 차갑게 덧붙였다. 이것은 내가 매일 새끼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네 아이들을 돌보고 빨래하고 다림질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만약 이 모든 일을 가사 도우미 시급으로 계산하면 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온몸을 떨었다. 나는 5억 6천만 원이 없어요. 엄마, 알아. 나는 2천만 원도 저축해 놓은 게 없다는 것도 알아. 알아? 그럼 엄마는 대체 뭘 원해요? 즉,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을 건가요?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네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고 싶어. 나는 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네가 천천히 말했다.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야? 라고 물어본 게 언제 나한테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봤니? 라고 물어봤냐? 너는 네 어머니를 잃지 않았어요. 나는 엄마 여기 있잖아요. 청소하느라 허리 안 아파요? 라고 물어봤니?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니? 라고 물어봤니? 외롭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니? 침묵. 네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나를 안아준 게 언제였니? 지나가다 잠깐 안아준 게 아니라 네가 마지막으로 나랑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신 게 언제였니? 네가 마지막으로 나랑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신 게 언제였니? 네가 마지막으로 내 눈을 진정으로 바라본 게 언제였니? 더 많은 침묵. 나는 서비스가 되어버렸어. 지훈아, 네 어머니가 아니라.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내 3년의 삶을 되돌릴 수 없어. 내 존엄도 되돌릴 수 없어. 나는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노트북 옆 식탁 위에 놓았다. 그게 뭐예요? 그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집에 가서 들어봐. 하지만 혼자서 들어. 왜요? 왜냐하면 너희가 같이 들으면 오늘 밤 이혼하게 될 거야. 네 아내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네 아이들은 깨진 가정을 가져서는 안 돼. 지우는 USB를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 집어들었다. 17개의 대화 녹음. 서연이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나를 없앨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친구들에게 나를 비웃었는지. 나는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다 들어봐. 다 들어봐. 전부 다 듣고 그리고 나서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네 아내와 함께 참석할지, 네가 너와 함께 참석할지, 그가 결정해 누가 너와 함께 참석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단둘이 이야기할지 결정해. 그는 일어섰다. 손을 문고리에 얹고 멈춰섰다. 이 모든 것을 만회할 방법이 있나요? 있어. 내가 말했다. 너는 배울 수 있고 견을 수 있어. 너는 네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은 가구가 아니라는 것을, 네 어머니는 하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 사랑과 존중은 가정에서 결코 선택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선영은 내 옆에 앉아 내가 올 때 나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그날 오후 준서가 혼자 선영의 집으로 왔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고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울면서 내 품에 앉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를 꼭 안고 그의 머리 향기를 맡았다. 내 손자, 내 사랑하는 손자, 내 사랑하는 손자. 그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내 아가. 왜 떠났어요? 나는 쭈그려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나를 사람들이 너희는 알게 너무 오랫동안 못되게 굴면 그들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상기시켜주기 위해 떠나야. 하지만 네 아빠와 엄마는 나를 잘게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아빠는 너무 슬퍼하고 엄마도 계속 울어요. 알아. 그럼 다시 올 거예요? 아는 9살짜리 아이의 혼란과 순진함으로 가득 찬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준서. 하지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과자를 먹고 나는 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도미노를 가지고 놀았다. 지훈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내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다. 들었니? 내가 문간에서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부 다. 그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보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일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결정될 것은 단지 집 한 채의 운명이 아니라 깨진 가족이 치유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균열은 결국 너무 깊어서 고칠 수 없을지였다. 월요일 오전 9시 반 나는 김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예림이 나와 함께였다. 그녀의 가죽 서류 가방에는 서류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녀는 영화 속 에이스 변호사처럼 보였다. 검은 정장, 하이힐, 완벽하게 묶은 머리. 준비되셨어요, 이모? 우리가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갈 때 그녀가 물었다. 준비됐어. 김영감님이 높은 천장과 골동품 마호가니 가구가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공기 중에는 헌책과 커피 냄새가 감돌았다. 혜숙 씨. 그가 나에게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나도 그래. 영감님. 하지만 결국 우리는 직면해야 해. 우리는 앉았다. 시계는 9시 47분을 가리켰다. 9시 52분 우리는 계단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렸다. 지훈이 먼저 들어왔다. 그는 회색 정장에 어두운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그의 눈은 불면증으로 깊이 패여 있었고 핏줄이 서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서연이 들어왔다. 하지만 항상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 서연이 아니었다. 눈앞의 서연은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가슴이 파이지 않았고 얇은 굽의 하이힐 대신 플랫슈즈를 신고 있었다. 화장은 연했고 머리는 간단하게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마치 잘못을 저질러 꾸중을 듣는 어린 소녀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흥미로웠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식탁 반대편에 앉았다. 김영감님이 상석에 앉았다. 예림은 정확하고 전문적인 동작으로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좋습니다. 김 법무사님이 안경을 쓰고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오늘 부동산 소유권 믿거주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다 알아요. 서연이 목소리를 굳히며 그를 가로막았다. 저희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예림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그러세요? 저희 의뢰인이 이 부동산에 5억 6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엄밀히 말해 지난 3년 동안 임대 계약 없이 거주했습니다. 서연은 노름구고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은 주먹을 꽉 쥐었다. 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은 법적으로 즉시 퇴거를 요구했다. 네. 저희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침묵은 숨막힐 듯 했다. 엄마, 제가 그 녹음 파일들 다 들었어요. 전부 다요.
그 17개 파일을 다 듣는데 네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한 번씩 찢어놓았어요. 그가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감았다. 지훈이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서연이가 엄마 뒤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지훈이 나를 하였는지 전혀 몰랐어요. 지훈,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가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엄마, 제가 서연이가 친구들한테 엄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었어요. 어떻게 엄마를 비웃었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오, 세상에.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가 쓸모없어지면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까지요.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아니야. 나는 진심이 아니었어. 그건 그냥 당신은 당신 여동생한테 그 할망구가 병들거나 치매 걸리기 시작하면 우린 싼 요양원에 보내면 돼. 그럼 집 전체가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했어.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어. 서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예림은 피냄새를 맡은 듯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여기서 법무사님 앞에서 이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공증된 사본이 있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재빨리 말했다. 아니요. 저는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림이 상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저희 의뢰인은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 모욕적인 사진들, 그리고 심리적 학대와 금전적 착취에 대한 상세한 기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금전적 착취요. 예림이 반복했다. 금전적 착취요? 예림이 반복했다. 예림이 반복했다. 특히 노인과 관련된 명예는요. 저희는 이 집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연은 떨면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김영감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나는 혜숙 씨를 30년 동안 알았어.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여성인데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자네는 그분을 쓰레기처럼 대했어.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알아요. 그녀가 흐느꼈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다. 둘 다요. 그녀가 떨면서 숨을 들이켰다. 제 잔인함에 대해 미안해요. 어머님을 하인처럼 대한 것에 대해 미안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해서도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괴물로 변했다는 것을 보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것은 나를 다소 놀라게 했다. 나는 그녀가 변명하거나 정당화했다는데 자기 비판을 하다니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하인으로 사셨어요. 제가 겨우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 제 직업과 지위를 갖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가장 싫어했던 종류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괴롭혔던 그 고용주들처럼요.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가장 나쁜 건 제가 어머님한테 제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고 우리에게 집을 준 여성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우는 고통과 실망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 그가 물었다. 엄마의 심정을 알면서 왜 그렇게 대했어? 두려웠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고백했다. 아이들이 어머님을 더 사랑할까봐 두려웠어요. 지훈이 어머님이 저보다 더 좋은 요리사, 모든 면에서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있어야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무능한 며느리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며느리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녀는 무능한 두려웠어요.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일 뿐이라고요.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눈은 붓고 빨개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어머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집이었어요. 어머님이 돈을 내서 사고 어머님이 지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어리석었고 너무나 눈이 멀었고 너무나 눈이 멀었고 예림은 나를 쳐다보며 내 지시를 기다렸다. 나는 그녀가 서연을 법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그 무너진 고백은 나를 멈추게 했다. 네 엄마는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니? 내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분이 알았다면 저와 인연을 끊을 거예요. 그분은 할머니를 다닐 거예요. 당장 저에게 시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를 김영감님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좋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희숙 씨는 법적으로 3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림이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선택 1을 즉시 퇴거. 여러분은 30일 이내에 부동산을 비워야 합니다. 희숙 씨가 집을 되찾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선택 잃었다. 6천만 50일 이내에 희숙 씨에게 5억 이혼 미소. 근처에도 못 가요. 선택 3 예림이 말하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소유권 분할 및 공동거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훈이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뜻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권을 분할한다는 거야. 나는 60%의 소유권을 갖고 너희는 40%를 갖는 거지. 법무사님 사무실에 등기되어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는 거야. 하지만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유경태의 사연이라니. 그건 이 집이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뜻이야. 하지만 너희도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지.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말이야.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 거예요? 지훈이 물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계속 있을 거야. 하지만 내 60% 소유권에는 조건이 있어. 희숙 씨는 자신의 부동산 부분이 있어. 세입자들은 여러분과 같은 집에 살며 공용 공간을 공유하고 매달 8만 원의 월세를 희숙 씨에게 직접 지불할 것입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았을 때 느꼈던 감정처럼요. 나는 네가 대답했다. 네가 대답했다. 정확해. 그럼 다른 조건은 뭐예요? 그가 물었다. 가족 상담. 내가 말했다. 지훈아, 너와 나는 매주 한 번씩 상담을 받아야 해. 6개월 동안 처음 10회 비용은 내가 낼 거야. 나머지는 네가 내. 서연은 안 돼. 우리 둘만. 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이런 일을 겪고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 나를 너무나 실망시켰지.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시도해보기도 전에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우는 일어서서 탁자를 돌아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는 그를 안고 함께 울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럼 저는요? 그녀가 미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어머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네 집에 들어올 세입자들을 잘 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 내 손주들에게 존중은 선택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께 약속드립니다. 김영감님이 서류를 준비했다. 소유권 분할 유경대 사용, 내 몫에 대한 임대계약 각종 보호 조항.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모든 것이 날인되었다. 2시간 후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들은 수년 동안 계속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의가 파괴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의가 당신 자신의 행동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2주 후 나는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오이세의 W 초등학교 교사 은주 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14세 아들 재민과 11세 딸 하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병원비를 대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3년 동안 집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희숙 언니, 은주 씨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저희에게 집의 일부를 임대해 주실 건가요? 아주 확실해요. 내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그리고 저를 혜숙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숨김없이. 은주 씨는 자신이 무엇을 직면하게 될지 알아야 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언니는 저와 제 가족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시는군요. 나는 바랄 뿐이야. 나는 바랄 뿐이야. 내가 정정했다. 너희가 안정적인 가정을 갖게 되고 겸사겸사 내 가족도 공감하는 가정을 갖게 되고 아주 공정하게 들리네요. 저희 언제 이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4월 1일 이사업체 트럭이 고급 주택단지에 도착했다. 나는 직접 감독했다. 이것은 공동 소유주로서의 내 권리였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10가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와, 정말 크다. 하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예뻐. 재민도 동의했다. 지훈이 주방에서 나왔다. 그는 법무사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 보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엄마, 그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은주 씨를 보았다. 은주 씨를 보았다. 은주 씨이시죠? 내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선택에 없었어요. 불필요한 발언이었어요. 환영합니다. 나는 그들을 안내하여 합의에 따라 그들의 방으로 갔다. 은주 씨에게는 큰 침실, 재민에게는 작은 방, 그리고 하유는 두 어린 소녀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예나와 같은 방을 쓰기로 했다. 정말 다른 사람이랑 같은 방을 써도 돼요? 우리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예나가 신나서 말했다. 저는 항상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방 공용 공간이었다. 여기서부터 구역 분할이 시작되었다. 첫날 밤 은주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닭고기, 또띠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게 무슨 냄새지? 저녁 식사요. 은주 씨가 밝게 말했다. 제가 좀 많이 만들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드세요. 나는 서연의 표정을 보았다. 여긴 내 주방인데 내가 당신을 여기서 요리하라고 초대한 적 없어라는 표정. 하지만 그녀는 그곳이 더 이상 그녀만의 주방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만의 주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훈, 서연, 준석, 예나, 은주, 재민, 하윤. 한 식탁에 앉은 낯선 사람들 모두가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준서와 재민은 비디오 게임 때문에 금방 친해졌다. 예나와 하윤은 30분 만에 떨어지지 않은 사이가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편견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말없이 접시 위에 음식을 찔러 먹었다. 자신의 식탁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나는 몇 주가 지났다. 지훈과 나는 상담을 시작했다. 첫날은 파괴적이었다. 우리 둘 다 1시간 내내 울었다. 제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말했다. 제가 엄마와 서연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엄마를 옹호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저희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인정했다. 저는 외로움이 두려웠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만약 제가 항의하면 그들이 저를 내쫓을까봐, 그리고 저는 갈 곳이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상담사는 우리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획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지훈은 나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단지침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잘 지내세요? 뭐 드셨어요? 허리 안 아프세요? 아빠 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3년 동안 그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간단한 일들이었다. 어느 날 그는 꽃을 들고 선영의 집으로 왔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라서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동시에 그 집에서는 공동 거주 생활이 많은 의미심장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은주 씨는 매주 전화 통화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어제 서연 씨가 재민이가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썼다고 화를 냈어요.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다. 저희는 월세를 제때 내니까. 제가 정중하게 말했죠. 저희는 월세를 제때 내니까. 뜨거운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서연 씨 얼굴이 빨개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순간들도 있었다. 하윤이가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공학 전공이 서연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숙제를 도와주었다. 고마워요. 서연 이모. 하윤이가 웃으며 말했다. 은주 씨는 서연이 그 후에 혼자 울었다고 나에게 말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녀에게 감사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단순한 부분이었다. 예나는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를 얻었고 준서는 자전거 타는 기술 가르쳐주는 형을 얻었다. 그 둘은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어른들이 불태웠던 다리를 다시 짓고 있었다. 이사 온 지 한 달 후 어느 일요일 지훈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집에서 먹어요. 그가 말했다. 은주 아주머니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지훈이 애원했다. 제발요.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는 엄마가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떠난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또 완전히 달랐다. 냉장고에는 하윤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고 현관에는 재민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집안은 소리, 웃음소리, 생기로 가득했다. 할머니. 예나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할머니 왔어. 준서도 나를 안아주었다. 그는 훨씬 더 커져 있었다. 할머니. 훨씬 더 커져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은지 씨가 나를 안아주며 맞이했다. 앉으세요. 혜숙 씨, 여긴 언니 집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다. 한때 전쟁 상태에 있던 두 여성. 아직 친구는 아니지만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두 여성. 냄새 정말 좋다. 내가 말했다. 은주 씨가 가르쳐줬어요. 서연이 인정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것은 그녀가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했다. 11명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재미는 농담을 했고 하유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준서는 자신의 성적을 자랑했고 예나는 새로운 가족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우리 모두가 있었다. 은주 씨와 그녀의 아이들, 지훈, 서연, 아이들, 그리고 내가 한가운데 왕관을 쓰고 있었다. 여왕님이에요. 할머니, 예나가 설명했다. 할머니가 모두를 함께 모이게 해주셨으니까요. 할머니가 모두를 함께 모이게 해주셨으니까요. 나는 무너졌다. 모두 앞에서 울었다.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엄마.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니까요. 식사 후 서연이 나에게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우리는 뒤뜰의 작은 정원으로 갔다. 내가 예전에 빨래를 널던 곳이었다. 혜숙 이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어머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머님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머님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재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은주 씨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겸손에 대해, 감사에 대해. 그분은 남편을 잃고 집을 잃었지만 여전히 매일 웃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계속 불평만 했어요. 그녀는 눈물 한 방울을 닦았다. 저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나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3년 동안 나를 모욕했던 그 여성. 하지만 나는 또한 자신을 다시 조립하려고 애쓰는 깨진 여성도 보았다. 용서할게.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애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간으로 진정한 변화로 얻는 거야.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머님께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서연아, 만약 네가 그 집 안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다시 못되게 굴면, 만약 네가 다시 나에게 잔인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면 이 합의는 끝이야. 알겠니? 알겠어요, 어머님. 6개월 후 10월. 상황은 크게 변했다. 지훈과 나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솔직했다. 우리는 매주 2번 만났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는 의례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의견을 물었다. 서연도 많이 발전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존심이 강했지만 절제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혜숙 이모, 우리 단둘이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궁금해서 그러겠다고 했다. 우리는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났다. 저는 이모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면서 저는 계속 돈을 모았고 은행과도 이야기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서류를 나에게 밀어냈다. 왜? 내가 물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그곳은 이모의 집이고 이모의 희생이에요. 이모의 희생이에요. 저희가 이모한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나는 네가 이 집을 공짜로 얻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비꼬듯이 웃었다. 1년 전의 사연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녀가 인정했다. 오늘의 사연은 자신이 빚진 것을 갚고 마음 편히 잠들고 싶어서 스스로 쟁취하려고 해요. 나는 그 숫자들을 보았다. 아주 공정한 제안이었다. 그럼 은주 씨와 그녀의 아이들은 이모가 팔기로 동의하시면 저희는 이미 그들이 저희의 정식 세입자로 계속 머물도록 제안했어요. 정식 계약을 맺고 월세도 합리적으로요. 그들도 동의했어요. 아이들은 지금 서로 떨어지지 못해요. 게다가 은주 씨는 제 친구가 되었어요. 제 양심의 목소리가요.
나는 웃었다. 좋아. 내가 말했다. 받아들일게. 서연은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를 파괴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너희를 파괴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니? 서연아, 내 가족이 치유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 오늘 내가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난 그날 밤 이후로 1년 3개월이 지났다. 나는 내가 임대한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다. 올해 69세. 나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주민센터에서 뜨개질을 가르친다. 매달 한 번씩 상담을 받는다. 매일 아침 선영과 산책을 한다. 지우는 매주 일요일에 나를 찾아온다. 때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때로는 혼자 온다. 우리는 그가 어렸을 때처럼 함께 요리를 한다. 아이들 사진, 그녀가 만든 새로운 요리법, 그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이다. 은주 씨와 나도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모두 나를 혜숙 이모라고 부른다. 내가 매달 받는 8만 원의 월세와 서연의 2, 300만 원 할부금은 나에게 존엄, 독립,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준다. 나는 내 가족을 되찾았을까? 완전히는 아니다. 어떤 상처는 영원한 흉터를 남겼다. 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내 이름, 내 목소리,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았다. 나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 당신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다. 지난주 예나가 나에게 새 그림을 선물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들고 집 앞에 서서 미소 짓는 그림이었다.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의 할머니 혜숙.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성. 왜냐하면 할머니는 언제 떠나야 할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지 알았으니까. 나는 그것을 거시에 액자로 걸었다. 왜냐하면 그 7살 소녀는 많은 어른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을 상처 주는 곳에 머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을 깨는 것은 비록 고통스럽고 두렵고 이기적으로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이다. 오늘 나는 내 침대에서, 내 공간에서, 내 삶 속에서 아주 평온하게 잠든다. 거울을 볼 때 나는 마침내 3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본다. 보이는 여성, 가치 있는 여성, 자유로운 여성. 이것은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준서, 예나와 함께 공원에 있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무 아래에 앉았다. 할머니, 이제 11살이 되어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한 준서가 말했다. 그날 밤 떠난 것을 후회하세요? 전혀. 내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떠나는 것이 나를 구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투명인간이 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상기시켜 주었으니까. 코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예나가 물었다. 그럼 지금 행복해요? 나는 그녀를 무릎에 앉혔다. 그녀는 이미 많이 컸지만 지훈이 커피를 들고 와 내 옆에 앉았다. 아이들이 저한테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가 말했다. 공원, 아이스크림,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아주 기꺼이. 내 아들이 웃었다. 그것은 내가 수년 만에 본 그의 진정한 미소였다. 엄마,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고마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고마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을 주셔서 고마워요. 그가 말하길 네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고 정의였다고. 왜냐하면 너는 우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직면하게 했으니까. 너는 우리에게 변할 기회를 주었으니까. 어머니의 상담사분은 아주 현명하시네요. 우리는 그렇게 나무 아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았다. 나는 페이스북에 나에게 편지를 보낸 여성들을 생각했다. 용기를 내어 떠난 여성들, 경계를 설정한 여성들, 존엄을 되찾은 여성들. 나는 깨달았다. 내 이야기는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투명 인간이 된 여성들, 착취당한 여성들, 모든 것을 바쳤지만 한 조각의 존중밖에 얻지 못한 여성들.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해숙, 69세. 나는 내 영혼을 되찾았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훔쳐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자아 가치를 되돌아보게 했거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도 상처받은 채 머무르는 것과 자신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존엄을 되찾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결국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고 당신을 해치는 습관은 깨뜨려야 할 대상이니까요.